예, 이번 시간에 우리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원 등록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에 대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미리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개념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우리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 내용 보시면 근로계약에 의해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입니다. 자, 1번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우리가 급여라고 하면,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이게 1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법인의 주총,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 따라서 결의에 따라서 받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그 다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그 다음에 직무발명보상금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이다라고 하고 급여자료 입력 쪽에 입력하는 부분은 대부분은 1번에 해당되는 금액일 겁니다. 2번부터 5번까지는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한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은 서면계약이든 구두계약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원칙은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여이익, 요게 이제 세법이 개정된 내용인데,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부터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없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이지만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등과 관련되는 부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건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요.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입니다. 법인세법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임원한테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상당액하고 세법상의 한도입니다. 정관이나 위임에 의한 주총 결의에 따라서 규정된 금액, 그 다음에 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로 이렇게 계산한 금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억 5천이고 1번, 2번, 1번 금액이 규정에 있는 금액이 1억 원이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 원이고 1억 원이다라고 하면 그냥 1억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1억 적용하게 되면 초과 금액은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이 상여처분이 일어납니다. 요 상여처분이 인정상여가 되는 거죠.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원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나오는 내용이긴 하지만 정관이나 주총에 의한 퇴직금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면 퇴직금을 1억 5천 줬지만 퇴직금으로 안 보는 5천만 원 근로소득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으로 들어갑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한도 초과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에서 봅니다. 자,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된 퇴직금 중에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하는 퇴직금, 아까 법인세법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거는 1억 5천에서 5천만 원 부인됐고 1억 원 남았죠. 그럼 법인세법에서 1억 원을 퇴직금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자,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12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근속연수 곱해서 3배수, 그 다음에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20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의 2배수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7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7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도 초과는 3천만 원이 나오죠. 3천만 원. 이 3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소득세법에서 원천징수할 때 근로소득으로 3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7천만 원은 퇴직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와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규정과 법인세법 규정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적용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 법인세법에서는 1억 원까지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우리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볼 거냐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1억 원 중에 3천만 원은 근로소득 나머지 7천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근로소득으로 가는 퇴직금 중에 근로소득으로 가는 금액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A와 B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이다. 그러니까 법인세법의 한도 초과 금액과 소득세법상의 한도 초과 금액 두 개 합친 게 근로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수입 시기,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우리 교재 10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부분이죠. 근로소득 범위에 대한 부분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부분인데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다라는 것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자, 19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처분 확정일이 20년 2월 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20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처분 확정일이 21년 2월 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19년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20년도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 어떤 기준으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우리 교재에는 잉여금 처분 확정일 이 날짜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20년도 근로소득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20년도 재무제표 만들 때 들어있는 그러니까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21년도 근로소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도 근로소득 잉여금 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을 찾으시려면 작년도 재무제표를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잉여금 처분에 의한 계산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한번 보시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 보시면 중간에 현금, 임원 상여금 관련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배당 상여금의 귀속 시기가 언제냐? 우리 재무제표 만들 때 처분 예정일이나 처분 확정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연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례에 나와 있는 부분은 2010년도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재무제표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 연도가 2021년도다. 또 2020년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임원 상여금이라고 하는 1,000만 원은 2020년도 연말정산할 때 이 부분 전년도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1,500만 원 들어있는 부분은 2021년도 근로소득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연말정산과는 상관없지만 배당도 마찬가지로 처분 예정일, 처분 확정일 기준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분 예정 확정일이라고 하는 내용은 주주총회 연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주주총회 언제 여느냐 하는 부분인데 주주총회 날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 보험료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되는 부분은 4대 보험료 거의 대부분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비 변상적 급여 중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102페이지에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비과세 되는 부분인데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10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요건을 보시면 첫 번째가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된다.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기준에 따라서 소요 경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본인 차량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부분 확인 못 해갖고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본인 차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 있는 부분은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내 출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외 출장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시외 출장. 시외 출장과 관련되는 부분은 여비를 정산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외 출장은 정산 가능하다. 정산 가능합니다. 시외 출장은 정산 가능하고요. 시내 출장일 때는 정산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니은, 디귿, 리얼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종업원 소유 차량은 등록증만 보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다른 경우에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종업원 소유 차량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한다. 등록증으로 확인하는데 단독 명의의 소유여야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보니까 우리 회사 직원 이름이 있더라. 그러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공동 명의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공동 명의 소유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비과세 적용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그죠? 부부 이외의 공동 명의는 적용을 못 받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 명의는 안 되지만 부부 공동 명의는 인정해 준다. 자, 차량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회사 업무 보기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운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 차량 포함해 줍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륜차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공동으로 차량 구입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급받으면 비과세 적용 어떻게 되느냐?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비과세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공동 명의 비과세를 해주는데, 자, 공동 명의로 된 차량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남편만 해줄 거냐? 아내만 해줄 거냐? 아니면 둘 다 안 해줄 거냐?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만 해줄 거냐 하는 건데, 자, 보시면 각각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비과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야,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자, 남편이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는 시간대와 아내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달리 적용이 됩니다.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의 대원칙은 업무 시간 내내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다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사례를 한번 보면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가운전 보조금을 수령하면 남편은 본인은 20만 원 이내 비과세, 배우자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 해준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 이상의 근무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본인이 투잡을 하는데 A 회사, B 회사 양쪽에서 받았다. 그러면 양쪽 다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논리가 부부 공동명의 차량 논리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시내 출장 여비를 정산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산하면 자가운전 보조금은 전액 과세가 됩니다. 전액 과세. 시외 출장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외 출장은 다르다. 시외 출장은 정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달리 적용이 됩니다. 여기 나오죠. 바로 밑에 시외 출장을 정산할 때는 20만 원 이내 비과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식사 또는 식사대 관련되는 부분은 점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 원 이상 지급받으면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때 하루 8시간 근무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한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 먹고 저녁 6시까지 근무하죠.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들어가는 식사대를 회사에서 보조해 주거나 음식을 주거나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근무가 끝나고 야근을 해야 될 때 밥을 저녁 식대를 주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그거는 상관없이 그냥 비과세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내용이고요. 근로자가 이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각 회사로부터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합한 금액 중에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앞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는 각각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했지만, 식사대는 합쳐서 10만 원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내 식당을 이용해서 점심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A 회사에 근무하고 B 회사에 내가 같이 근무한다라고 했을 때 A에서 점심 먹고 와서 B에 가서 또 점심을 먹느냐 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먹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제공을 하더라도, 금전으로 제공을 하더라도 합쳐서 한 번만 비과세 적용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보육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교재 108페이지에 있는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녀 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 금액입니다.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받으면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일괄 지급하면 지급 시점 기준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3개월에 하나씩 모아갖고 30만 원 지급하게 되면 10만 원 비과세, 10만 원 초과 금액은 20만 원은 과세로 바뀝니다.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인데 중복 수령하면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자, 요 내용은 우리 교재 108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6세 이하 자녀라고 이야기했죠. 자, 6세 이하 자녀, 6세 이하를 어떻게 판정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이면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6세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지면 7세 미만인 자녀는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7세 미만인 자녀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한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업종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업종에 따른 구분이 있습니다. 공장 광산 근로자로서 생산 및 관련 종사에 있어야 되는데요. 광산 근로자는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고, 공장에 근무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업 관련되는 거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세 번째, 돌봄 서비스, 운송 관련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적용받을 수 있고요. 네 번째, 미용 관련, 숙박시설, 조리, 음식, 서비스, 매장 판매, 통신 판매 관련되는 종사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3번과 4번의 차이가 뭐냐? 3번은 이쪽 종사자는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이러한 업종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면서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그죠?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에 제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3번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고 1, 2, 3번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거고 4번은 내가 근무하는 회사 직원 수가 30명 미만이어야 되고 과세 표준이 5억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요. 자, 이 직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 110페이지, 111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업종 요건을 충족을 했다라고 하면 급여 수준에 따라서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3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이 되는데 생산직 근로자 등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원 등록 쪽에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적용을 할 수 있었고 직전 연도 급여는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적용을 했던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도 포함해서 판단하실 수 있다. 월정액 급여 계산은 매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이런 걸 빼서 계산을 합니다. 빼서 210만 원 이하면 적용을 합니다. 자,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교재 112페이지에 월정액 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게 아닌 거.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이죠. 1년 12달 월급 받는데 12번 급여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정기적인 거고 그렇지 않는 것은 부정기적인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판단 기준 해서 생산직 일용근로자는 그 월정액 급여나 총급여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월정액 급여나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직전 연도 총급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직에 있는 일용근로자는 무조건 적용을 해줍니다. 조건 없이 그냥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에 대한 범위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란 연장시간 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총액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참고사항에 첫 번째 있는 부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된 부분입니다. 자, 8시간 동안 통상임금이 10,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자, 8시간 근무하면 10,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4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면 4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임금은 10,000원의 절반 4시간 더 늘어났으니까 그죠? 5,000원이 더 되겠죠. 5,000원을 기본적으로 받으면서 5,000원의 수당 50% 2,500원을 더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다라고 하는 그 수당은 2,500원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추가로 일한 4시간 분에 대한 7,500원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건데 4시간 일하면서 더 받은 총액을 의미합니다. 7,500원을 의미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국외근로소득은 원양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그 다음에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때 설계 및 감리 업무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월 100만 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적용하는 것처럼 사원 등록에서 이미 등록을 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300만 원과 100만 원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114페이지에 국외근로소득 과세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월 급여가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300만 원에서 미달되는 금액이 발생을 하죠. 미달 100만 원은
이게 2월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2월이 되느냐. 다음 달로 2월에서 공제가 되느냐 하는 건데 2월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2월 적용은 되지 않는다. 그냥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그냥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114페이지에 참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비과세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학자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 보시면 기본 조건이 초중등교육법, 그 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런 시설에 입학금이나 수업료, 수강료, 공납금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되고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요거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비과세 학자금은 대학원 납입 학자금, 출자 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직원의 범위 안에는 출자 임원도 들어갑니다. 대표이사도 포함이 됩니다.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비과세가 안 되는 거 사설의학원, 사설의학원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취회비, 교재비, 자녀 학자금, 학비 보조 또는 연수비 뭐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관련되는 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관련되는 이 부분만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공제, 즉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해 줬는데 또 세액공제를 또 적용해 준다. 그럼 이중 혜택이 되는 거죠. 이중 혜택은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됐습니다. 과거에 기타소득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근로소득으로 들어왔고요. 근로소득으로 들어왔는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5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직무발명보상금을 적용할 때 대표이사도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으면 이게 비과세에 해당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금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분도.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여기에만 해당이 되면 대표이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과세 특례가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 범위를 한번 보면 우리 교재 117페이지에 해당 과세 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말하고 일용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일용근로자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국적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가능했다라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를 보면 단일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단일 세율 적용 여부도 우리 사원 등록에서 단일 세율 적용 여부 판정을 했었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 단일 세율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 제공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기간까지 19%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하고요.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즉 분리과세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19% 적용하면 분리과세하겠다.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 소득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되는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비과세 따지면 우리 공부했던 거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식대 비과세, 뭐 학자금, 출산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거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고 받는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그냥 19%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19%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액 연봉자일 때는 19%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연봉인 경우에는 19%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19%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적인 거주자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이 19%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19% 적용하는 것보다 나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하더라. 또는 일반 세율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했는데 단일 세율 적용하는 게 유리하더라. 이걸 바꿀 수 있느냐, 경정 청구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118페이지에 있는 사례 부분 두 번째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적용 방법 경정 청구. 결론은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일 세율 적용 방식이나 비과세 적용 방식 중에 어느 하나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동규정에 의해서 다른 과세 특례 방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경정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경정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던 외국인이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최초 5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죠? 5년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적용받았고 다시 입국해서 하는 경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요거는 마치 우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A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B 회사로 옮겨간다고 해서 그 기간이 사라지는 게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으로 간다라고 했죠. 외국인이라고 하는 A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적용받았다가 다시 자기 나라 갔다가 다시 재입국해서 들어오면 다시 5년 해주냐는 건데 처음에 적용받았던 거 한 번만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기간의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도 5월 달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5년이 되는 연도는 2020년도 5월 달이죠. 2020년도 5월 달에 끝나는 과세 기간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적용 못 받는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끝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2010년 9월 1일인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은 2014년 12월 31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0년 9월 1일이면 5년이 되는 때는 2015년 9월 1일이죠. 2015년 9월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그죠?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뭐냐면 만 5년 동안 적용해 주는 게 아니고 5년 이전의 부분이니까 꽉 채워서 5년도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4년 언저리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비과세 규정들을 살펴봤습니다.